여보, 인사해. 희주야. 오늘부터 안방은 희주가 쓸 거야. 당신은 짐 싸서 나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남편은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소금까지 뿌려댔죠. 에이, 퇴. 재수 없는 년. 내 아들이 능력 좋아 젊은 여자 데려온 게 죄냐? 당장 꺼져. 내 물건 싹 다 챙겨서 나가. 저는 진흙탕에 처박힌 채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나온 시아버지의 낡은 보따리 속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백억 원의 땅 문서와 감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고아 며느리에서 재벌 회장으로 인생 역전의 사이다 복수극. 과연 며느리를 내쫓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시댁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때마다 낡은 단독주택의 창문이 덜덜 떨렸죠. 그 소음 속에서도 은채의 귀에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천둥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은채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황급히 닦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자, 희주가 도도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태수는 자신의 어깨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희주가 비를 맞을까봐 애지중지하며 그녀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하지만 태수는 은채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희주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현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희주는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누구야? 설마 이 집 식모야? 꼴이 왜 이래?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구르다 왔어? 희주의 말에 태수가 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다 쓴 걸레야. 곧 내다 버릴 거니까 눈 버리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 조심해, 흙 튀겠다. 은채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저 차가운 눈빛은 지난 5년 동안 은채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은채가 다급하게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설명부터 해. 이 여자가 누군데 이 밤중에 안방까지 들이겠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 순간 태수는 잡힌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은채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 신발장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아! 은채가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지만 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방에서 뛰쳐나온 시어머니 춘자가 은채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남편이 귀한 손님을 모셔왔으면 대가리 받고 절이라도 할 것이지. 어디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대. 천한 것들은 하여간 못 배워 처먹은 티를 낸다니까. 춘자는 쓰러진 며느리를 일으켜주기는커녕 희주를 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주 공주님 오셨네. 빗길에 오느라 고생 많았지? 내 아들놈이 아주 너 온다고 며칠 전부터 난리 부르스를 추더라. 어서 와라, 어서 와. 은채는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며느리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들이 첨년을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게 반가우세요? 네.
은채의 말에 춘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춘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은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첨년? 내 아들이 능력 좋아서 금덩어리 같은 며느리감 데려온 게 죄냐? 너 같은 족보도 없는 고환영 걷어 먹여 살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서 눈을 풀하려. 춘자는 은채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억센 시어머니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춘자는 안방 문을 벌컥 열더니 미리 싸놓은 은채의 짐 가방 2개를 마루로 냅다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내 물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싹 다 가지고 나가 죽어버려. 가방이 바닥에 뒹굴며 은채의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채는 울면서 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갈 곳도 없는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 다 고칠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줘. 은채의 애원에도 태수는 혐오스럽다는 듯 발로 은채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질척거리지 말고 좀 떨어져. 냄새나니까. 너랑 사는 5년 동안 숨막혀 뒤지는 줄 알았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고 제발 좀 꺼져주라. 희주는 태수의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빨리 처리해. 나 이 여자 쉰내 때문에 머리 아파. 그리고 침대 시트는 싹 다 새 걸로 바꾼 거 맞지? 남이 쓰던 거 더러워서 난 죽어도 못 써. 그럼 당연하지. 당신 온다고 이태리제 최고급 실크로 싹 다 갈아놨어. 저런 거지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자. 태수와 희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춘자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은채를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빨리 안 나가고 뭐해. 재수옴 붙기 전에 썩 꺼져.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퇴. 춘자의 힘에 밀려 은채는 결국 비가 쏟아지는 마당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고 진흙이 입안으로 들어와 비릿한 맛이 났습니다. 은채는 서러움에 북받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묻혀 그녀의 울음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 창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로 거동조차 못해 누워만 있던 시아버지 박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앙상한 손을 내밀어 은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하던 평소와 달리 지금 박 노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은채는 빗물을 닦을 새도 없이 엉금엉금 기어서 창문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박 노인은 비를 맞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하지 마라. 내가 죽일 놈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비 들이쳐요. 얼른 문 닫으세요. 은채가 창문을 닫으려 하자 박 노인이 다급하게 은채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은채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뒷마당, 장독대, 제일 구석에 깨진 항아리 밑이다. 거기를 파봐라. 네, 장독대요? 거긴 왜요? 거기에 내 목숨줄이 있다. 춘자랑 태수놈이 알면 넌 죽어. 그건 내 부모님의 피눈물이다. 어서 가. 저것들 나오기 전에 어서.
박노인은 은채를 뒷마당 쪽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채는 영문도 모른 채 시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에 이끌려 뒷마당으로 달렸습니다. 뒷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은채는 장독대 구석 반쯤 깨져 방치된 낡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항아리를 드러내고 그 밑에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은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범벅이 된 은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손끝에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은채는 흙 속에서 낡은 비단 보따리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비단에는 화려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춘자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 영감, 왜 이려? 눈 좀 떠봐요. 아이고 나 죽네. 태수야, 내 아버지 숨 넘어간다. 은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따리를 품에 꽉 안고 사랑채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박 노인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박 노인의 시선은 뒷마당에 서 있는 은채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은채가 보따리를 찾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은채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춘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네가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나.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집구석에 우환이 끊이질 않더니 결국 시아버지까지 잡아먹어. 썩 꺼져. 내 눈앞에 띄면 그땐 내가 내년 배를 갈라 죽여버릴 테니까. 춘자는 부엌에서 소금 그릇을 들고 나와 은채의 얼굴에 냅다 뿌렸습니다. 따가운 소금이 빗물에 녹아 은채의 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은채는 보따리만은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마지막은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래도 5년을 모신 며느리잖아요. 시끄러워. 너 같은 살인마년이 감히 어딜 들어와. 문 잠가. 춘자는 대문을 쾅 닫고 쇠사슬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태수와 희주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그 누구도 은채를 찾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눈물과 섞여 하수구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은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동네 어귀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으로 향했습니다. 싸구려 모텔 간판이 빗속에서 을씨년스럽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은채는 젖은 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흙투성이 보따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매듭은 빗물에 젖어 단단히 조여 있었지만 은채는 이유로 물어뜯어 겨우 풀어냈습니다. 비단천이 스르르 벗겨지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번쩍이는 황금색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은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좋기 수십 개는 되어 보이는 금괴였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괴 아래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가죽 양장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홀린 듯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그것은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소유주 한명석, 은채의 돌아가신 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임야, 3만 평. 은채는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오타가 계속 났습니다. 겨우 주소를 검색하고 뉴스 기사를 확인한 순간 은채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단독 평택 신도시 개발 확정, 보상금 역대 최고 수준 예상, 평당 5천만 원 호가, 계산조차 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은채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시아버지의 보따리에 들어 있었던 걸까요?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가죽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시아버지 박 노인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20년 전 내 욕심이 친구 명석이를 죽음으로 몰았다. 춘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았다. 은채야,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이 재산은 원래 다 내 것이다. 부디 이걸로 내 진짜 인생을 찾아라.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는 은채의 손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춘자가 꾸민 살인이었고 시아버지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그 피 묻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랐던 것입니다. 은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입술.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뎌왔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 아니, 너희들은 악마야. 은채의 입에서 나지막한 음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채는 욕실로 들어가 가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후두둑 떨어질 때마다 은채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잘린 머리카락 위로 은채의 서늘한 목소리가 여인숙의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다려. 내 부모님의 피가, 그리고 내 잃어버린 5년. 이자까지 쳐서 뼈저리게 갚아줄 테니까. 뚝배기 깨진다는 게 뭔지, 피눈물이 뭔지 내가 아주 똑똑히 가르쳐 줄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은채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채는 보따리를 다시 단단히 묶으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창밖 어딘가에 있을 태수의 집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집에는 향냄새 대신 희주가 뿌려댄 독한 향수 냄새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안방 장롱이 쾅 하고 열리더니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의 방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천장을 쑤셔보아도 나오는 것은 먼지 구덩이 뿐이었습니다. 젠장, 분명히 어디 숨겨뒀을 텐데. 노인네가 죽기 전에 분명히 금괴니 뭐니 헛소리를 했단 말이야. 태수가 애꿎은 베개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팔짱 끼고 지켜보던 희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자기야, 정말 있는 거 맞아? 내가 보기엔 아버님 그냥 빈털터리 노인네였어. 빈문서만 수두룩하게 나오잖아. 나한테는 뭐 대단한 유산이라도 받을 것처럼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희주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대출 독촉장들을 발끝으로 툭툭 찼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희주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머리만 쥐어뜯었습니다. 아냐, 분명히 있어. 그 노인네가 평생을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는데.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양반이었어. 분명히 그년이. 은채 그년이 나갈 때 뭔가 챙겨나간 게 분명해.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춘자가 들어왔습니다. 춘자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요양보호사가 그러더라. 영감탱이가 죽기 직전에 은채년한테 뭘 주는 걸 봤다고. 그년이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춘자는 가슴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호랑이 새끼를 키웠지. 그 음흉한 년이 시애비 홀려서 재산 다 빼돌린 거야. 당장 그년 잡아와. 내 돈 내놓으라고 해. 태수는 눈을 번뜩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안 그래도 사람 풀었어. 그년 어디 멀리 못 갔을 거야. 잡히기만 해봐.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까. 한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은채는 창가에 서서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비를 맞으며 떨던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발로 자른 머리는 세련되게 드라이되어 있었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냉철해진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놓고 간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확인 결과 이 땅들은 현재 신도시 개발 지구의 노른자위입니다. 특히 태성건설. 그러니까 남편분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매입하려던 부지가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은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채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태성건설이 이 땅을 못 사면 어떻게 되나요? 그야 부도죠. 이미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알박기 작업을 해놨는데 핵심 부지를 확보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은채는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 목숨값으로 세운 회사를 내 땅으로 무너뜨린다. 참 재미있는 운명이네. 은채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네. 접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태성건설 하청업체 대금 지급 최대한 늦추라고 하세요. 자금줄을 말려버려야 하니까요. 전화를 끄는 은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가 머무는 호텔 방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채가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문고리가 덜컥거렸습니다. 춘자가 보낸 깡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험상궂은 사내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하는 채 씨? 시어머니 돈 떼먹고 도망가서 호의호식하면 안 되지. 같이 좀 가주셔야겠어. 사내들이 은채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옆방 문이 열리며 건장한 경호원 4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깡패들은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은채를 올려다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은채는 꿇어앉은 깡패들의 우두머리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그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이거 춘자 노인네가 준 돈의 2배야. 가서 전해. 하는 채가 지방 쪽방촌에서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다고. 밥도 못 먹어서 뼈만 남았다고.
사내의 눈이 돈 봉투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말하면 됩니까? 그래. 그리고 앞으로 춘자가 뭘 시키든 나한테 먼저 보고해. 그럼 이 돈다발 매달 꽂아줄 테니까. 깡패들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챙겨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은채는 닫힌 문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들에게 돈으로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가르쳐줄 참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의 사무실. 태수는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들을 보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자재업체에서 대금 입금 안 되면 공사 중단하겠답니다. 인부들도 월급 밀렸다고 난리고요. 비서의 보고에 태수는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걸 내가 몰라서 안 줘?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은행 대출은? 아직도 안 된대? 네. 신용 등급 하락으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희주가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든 채였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백화점 갔는데 이번 신상이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법인 카드 한도 좀 늘려줘. 결제가 안 되더라. 태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쇼핑이라니. 하지만 태수는 희주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자신은 정말 빈 껍데기가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근데 희주야, 혹시 융통할 수 있는 현금 좀 없니? 급한 불만 끄면 바로 갚을게. 희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자기, 나한테 돈 보고 만났어? 실망이다 진짜. 남자가 쪼잔하게. 나갈래. 희주가 획 토라져 나가버리자 태수는 책상을 내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수의 메일함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 익명의 투자자, 제목 태성건설 긴급 자금 지원 제안. 태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담보만 확실하면 50억을 즉시 입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억? 이거면 살 수 있어. 여보세요? 거기 적힌 번호로 연결해. 태수는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이 은채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태수가 미끼를 물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 단계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태수한테 정보를 흘리세요. 경기도 외곽의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묶일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곧 풀린다는 가짜 정보를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믿게 해서 투기를 유도하시려는 겁니까? 네. 회사에 남은 마지막 자금까지 그 쓸모없는 땅에 쏟아붓게 만드세요. 그래야 완전히 무너지죠. 은채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와 춘자는 집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말 그 땅만 사면 대박 나는 거 확실한 거지? 내 비상금까지 다 털어넣었다. 춘자가 침을 튀기며 물었습니다. 깡패들에게 은채가 다 죽어간다는 거짓 보고를 들은 후라 춘자의 기분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 고급 정보통한테 들은 거야. 이번에 50억 투자받은 걸로 그 땅 사놓으면 나중에 10배는 튀길 수 있어. 그럼 회사 빚 다 갚고도 남지. 태수도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모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딛고 있는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줄도 모르고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은채는 그 시각 까만 밤하늘 아래 태수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은채 부모님의 공장 사고 현장. 불타는 공장 뒤편에서 춘자가 검은 가방을 들고 도망치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은채는 퇴직 형사를 매수해 겨우 찾아낸 이 결정적인 증거를 태수의 집 현관문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매직으로 사진 밑에 한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피 묻은 돈으로 산 샴페인은 맛이 좋더냐? 은채는 모자를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나온 춘자의 비명소리가 골목길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귀신이야. 영감 귀신이 붙었어. 춘자는 사진을 보고 하얗게 질려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뛰쳐나온 태수가 사진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태수는 덜덜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은채는 망원경으로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긴 아직 일러.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은채는 와인잔에 남은 붉은 액체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복수의 맛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룸.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은채와 한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진혁.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M&A 전문가이자 은채의 복수를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진혁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한 대표님 요청하신 태성건설 이중 장부 원본입니다. 예상대로더군요. 분식회계 규모가 수백억 대에 이릅니다. 이거 하나면 태성건설은 공중분해되는 건 시간 문제고 박태수 대표는 횡령 혐의로 최소 징역 5년입니다. 은채는 파일을 열어 빼곡한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태수의 탐욕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파일을 덮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은 왜 저를 돕기로 하신 거죠? 수수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텐데요. 진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셔츠 소매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명석 사장님 공장장이셨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 때 아버지도 현장에 계셨죠.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걸 알면서도 임춘자 씨의 협박 때문에 묵인하셨거든요. 은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진혁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은채와 같은 종류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한 대표님, 저들을 무너뜨리는데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단단한 결속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태수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태수는 수화기를 집어 던지며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그 투자자가 누구라고? 다시 말해봐. 누구? 전화기 너머 김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하는 채 씨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 채권 80%를 쥐고 있는 대주주가 바로 전 사모님입니다. 이런 게 같은 경우가 은채 그년이 돈이 어디서 나서 말도 안 돼. 태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옆에서 손톱을 다듬던 희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식모 같던 여자가 우리 회사 주인이라고? 그럼 나 이제 카드 못 써? 우리 망하는 거야? 지금 카드 값이 문제야? 그년이 우리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태수가 길길이 날뛰자 소파에 앉아있던 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춘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진정해라 태수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그년이 돈 좀 만진다고 기고만장해? 천한 것들은 밟아줘야 제맛이지. 엄마, 지금 방법이 있어? 그년이 당장이라도 돈 갚으라고 하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 춘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사람을 매장시키면 되지. 그년이 시아비 죽이고 돈 훔쳐 달아난 페류나라고 소문내면 이 바닥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니? 사회적으로 아주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채의 회사 앞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춘자가 돈으로 매수한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춘자는 상복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저 빌어먹을 며느리년이 시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폐물을 훔쳐 달아났어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춘자는 가슴을 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단독 신데렐라 CEO 하는 채 알고 보니 시아버지 학대범, 폐륜 며느리의 두 얼굴, 수백억 자산 출처는 시댁금고. 사무실 창가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은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거래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해명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다급한 말에도 은채는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진혁이 은채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팩트로 반격하면 됩니다.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진혁은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임춘자 씨가 깡패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녹취록, 그리고 아버님 병원 진료 기록과 간병인들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지금 바로 기자 회견 여시죠. 은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 대신 서늘한 냉기가 그녀의 눈을 채웠습니다. 그래요. 피하지 않겠어요. 저 더러운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주겠어요. 1시간 뒤 은채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증명하러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임춘자 씨가 주장하는 학대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은채는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띄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은채의 간호 덕분에 욕창 하나 없이 깨끗했던 피부 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그리고 춘자가 병원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도박장을 드나들었던 카드 내역서가 공개되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결정타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아유, 기자 양반. 기사 좀 세게 써줘. 그년이 아주 천하의 죽일년이 되게. 그래야 내가 돈 좀 뜯어내지. 이거 먹고 떨어져. 춘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춘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은 순식간에 춘자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와, 소름 돋는다. 시어머니가 완전 악마네.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해.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살았냐. 춘자는 카메라를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기자들은 이제 춘자를 쫓아가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역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뒷수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 기둥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태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흉기 대신 깨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네가 사람이야? 태수는 은채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자동차 보닛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은채의 등이 쿵하고 부딪히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나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회사도 뺏기고 엄마는 범죄자 되고 다 너 때문이야. 그냥 조용히 나가서 살 것이지 왜 나타나서 지랄이야. 태수가 소주병을 높이 치켜든 순간 은채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태수의 몸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은채가 눈을 뜨자 진혁이 태수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내 팔, 이거 안 나? 태수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혁은 태수의 등 위를 무릎으로 짓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는 채 대표님 몸에 손가락 하나만 더 대면 그땐 팔 하나로 안 끝납니다.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태수를 완전히 포박했습니다.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은채가 태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박태수, 폭행죄에 협박죄,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추가네.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니? 아, 없겠구나. 내 회사 내일이면 부도 처리될 테니까. 태수는 바닥에 짓눌린 채 고개를 들어 은채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부부? 은채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 오는 날 내쫓을 땐 남보다 못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부부? 꿈깨. 난 너 같은 남편 둔 적 없어. 넌 그냥 내 돈 훔쳐간 도둑놈일 뿐이야. 은채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태수의 얼굴 위로 툭 던졌습니다. 투자금 50억 내일까지 전액 상환해. 1원이라도 부족하면 담보로 잡힌 내 집, 내 차, 그리고 내 엄마가 숨겨둔 땅까지 싹 다 경매로 넘길 거니까 목숨 걸고 갚아봐. 태수는 하얀 봉투를 보며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은채의 발밑에 기어와 비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은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혁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발악하는 태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은채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강 대표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네. 그보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내일 아침 태성건설 인수합병 공고 띄우세요. 태수가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어야죠. 은채는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폭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것을. 태수와 춘자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발버둥 쳐봐. 더 높이 올려다보게 해줄게.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은채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건설 본사 로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야?
우리 회사 넘어갔대? 채권단이 오늘 강제 집행 들어온대. 대표님, 아니 박태수 사장, 어제 유치장 갔다 왔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 시각 태수는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채로 자신의 집 안방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TV, 냉장고, 심지어 춘자가 아끼던 자개장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안 돼. 이 자개장이 얼마짜린데. 이것 떼. 당장 떼라고. 춘자가 집달관의 팔을 매달리며 악을 썼지만 건장한 사내는 춘자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합니다. 춘자는 바닥에 엎어져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말년에 이 꼴을 당해. 태수야, 네가 뭐라도 좀 해봐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태수는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50억? 당장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이 집은 물론이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모조리 은채에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희주는 이미 새벽같이 짐을 싸서 도망간 뒤였습니다. 금고에 있던 현금과 폐물까지 싹쓸이해서 말이죠. 이 빌어먹을 년. 사랑한다더니 돈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튀어. 태수는 배신감에 이를 갈았지만 지금 더 급한 건 자신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디가? 나만 두고 어디 가냐고. 춘자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태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은채의 회사였습니다. 1시간 뒤 태성건설 로비. 태수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박태수 씨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비켜. 나 여기 사장이야. 내가 내 회사 들어오는데 내들이 뭔데 막아. 태수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였습니다. 하얀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임원진을 대동한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태수는 그 압도적인 아우라에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하녀처럼 부려먹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은채는 태수 앞까지 걸어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 여기 내 회사야. 볼 일 있으면 정식으로 약속 잡고 와. 태수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은채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니, 은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 회사, 우리 아버지 피땀으로 세운 거잖아. 네가 가져가면 나랑 우리 엄마는 정말 갈 데가 없어. 태수는 콧물까지 흘리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수에게는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잡힌 바짓단을 털어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피땀? 웃기지 마. 그 피땀, 우리 부모님 목숨값이잖아. 넌 그 피 빨아먹고 산 기생충이고. 은채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태수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위자료는 필요 없어. 대신 네가 가진 주식 전량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 그럼 적어도 감옥에서 썩는 기간은 좀 줄여줄 테니까.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빈털터리가 되지만 안 찍으면 횡령죄로 감옥행이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엄마가 살 집 한 채는 남겨줄 거지?
그래도 시어머니였잖아. 은채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난 너희들한테 베풀 자비 따위 1g도 없어. 내 엄마, 지금쯤 내 변호사 만나고 있을걸? 네가 횡령한 증거 제 발로 가져다 바치려고 말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채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유, 변호사 양반. 내가 다 볼게. 내 아들놈이 장부 조작한 거 내가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나만 좀 살려줘. 그 늙은이 연금 나오는 걸로 방 한 칸만 얻게 해주면 내가 법정 증언도 다 할게. 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게 너희들 수준이야. 돈 앞에서는 자식이고 부모고 없는 짐승들. 은채는 싸늘하게 일가라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태수의 양팔을 붙잡고 짐짝처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닫히는 회전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차단되었습니다. 은채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진혁이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은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련하네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자리로 가야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대표이사 한은채라고 적힌 명패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은채는 회장실 의자에 앉아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진혁이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대표님, 희주 씨가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간발의 차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경찰서로 압송 중입니다. 태수 씨가 횡령한 공금, 희주 씨 계좌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그 여자도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태수랑 진흙탕 싸움을 하겠군요. 은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태수와 희주는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추잡한 폭로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것은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자마자 산산조각 난 유리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태성건설은 한성건설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은채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부패와 단절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저하는 채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고아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한 여성 리더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은채는 홀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춘자가 방치해 잡초가 무성했던 묘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비석 앞에는 국화꽃이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두 분 억울함 풀어드렸어요. 보고 계시죠? 저 잘했죠? 바람이 불어와 은채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래, 고생했다, 우리 딸하며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진혁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은채의 곁에 서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은채 씨 눈에서 다시는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진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태수에게 한 중년 남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는
태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S건설 법무팀장 최강석, 박태수 사장님 많이 억울하시죠? 저희 회장님께서 사장님 능력을 아주 높이 사고 계십니다. 하는 채 대표, 그 여자 때문에 업계 물이 흐려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태수의 죽어가던 눈동자에 다시금 비릿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는 채 대표를 무너뜨리는데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사장님을 여기서 꺼내드리고 경영권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쇠창살을 부여잡고 킬킬거렸습니다. 좋습니다. 악마랑 손을 잡아서라도 그년 목은 내가 딴다. 계약합시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검은 거래가 성사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맞이한 눈부신 햇살 뒤편으로 더 거대하고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성건설의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은채는 순백의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고아 출신의 며느리에서 부패한 남편을 몰아내고 기업의 총수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은채를 향해 터졌습니다. 은채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긴장감보다는 벅차오르는 감동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제 부모님이 목숨으로 지킨 이 회사의 수익 절반을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환원하겠습니다.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5년 시댁 식구들에게 재수 없는 년 근본 없는 것이라 불리며 흘렸던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 지하도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노숙자 텐트촌. 춘자는 떡진 머리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옷을 입고 무료 급식소 앞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채는 여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먹다 남은 주먹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거 내 돈이야. 전현이 입고 있는 옷, 전현이 쓰는 돈. 다 내 아들이 벌어온 거라고. 도둑년. 저 날강도 같은 년. 춘자가 TV를 향해 삿대질하며 악을 쓰자 옆에 있던 노숙자가 춘자의 머리를 퍽 하고 때렸습니다. 아이씨, 시끄러워 죽겠네. 밥맛 떨어지게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조용히 안 해? 뭐, 이 거러지 같은 놈이 감히 누구를 쳐. 나 청담동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야. 내 아들이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아이고, 그러세요? 사장님, 어머니가 왜 여기서 밥을 얻어먹고 계실까? 미친년, 곱게 미쳐.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화면 속 은채의 환한 미소가 춘자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춘자는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한편 구치소 앞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두부 한 모를 든 변호사와 함께 태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S건설의 막강한 변호인단 덕분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빛은 독사처럼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S건설의 최강석 팀장이 태수를 맞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 대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태수는 차에 오르기 전 멀리 보이는 한성건설 사옥을 노려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건물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채 네가 지금 웃고 있겠지.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 피눈물로 바꿔줄 테니까.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수심만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채는 진혁과 함께 서울의 한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취임식 만찬 대신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진혁이 깍두기를 접시에 담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수저를 내려놓고 진혁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진혁 씨,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이제 일로 만난 사이 아니잖아요. 진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채 씨, 당신이 짊어진 그 무거운 짐, 이제 제가 같이 나눠들어도 될까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이 다시는 울지 않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와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네, 진혁 씨. 저도요. 저도 진혁 씨랑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 사람은 국밥집의 뿌연 김서린 창문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쟁 같던 삶 속에 찾아온 기적 같은 평화였습니다. 은채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은채는 진혁과 함께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실장님. 무슨 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버스가 추락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TV를 켜자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한성건설 장학재단 후원 학생들 탄 버스, 고속도로에서 빗길 추락, 사상자 다수 발생. 화면에는 처참하게 구겨진 버스와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아들처럼 아끼던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다며 웃던 민재의 운동화가 도로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재야. 은채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혁이 급히 은채를 부축했습니다. 은채 씨, 정신 차려요. 일단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은채는 맨발로 신발을 구겨 신고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부모님들의 통곡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채가 나타나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왔다. 저 여자가 하는 채다. 순식간에 유가족들이 은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살인자야. 우리 애 살려내. 네가 보낸 버스잖아. 싼값에 낡은 버스 써서 사고 난 거라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최고급 버스로 계약했는데. 은채가 울면서 해명하려 했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버스 사고의 원인은 부품 결함이 아니라 태수가 S건설의 사주를 받아 정비 기록을 조작하고 브레이크 라인을 훼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채를 향해 가장 크게 소리치며 선동하는 사람들 중 절반은 태수가 고용한 가짜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죽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어디선가 날아온 날달걀이 은채의 얼굴에서 터졌습니다. 이어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은채의 이마를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아! 은채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병원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보이니, 은채야? 이게 바로 지옥이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지. 태수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 씨, 비켜요. 다들 비키라고요. 진혁이 몸을 던져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질을 막아내며 은채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의식은 이미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아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은채는 피 묻은 손을 뻗어 진혁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소리와 함께 세상은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실려가는 은채를 보며 태수는 S건설 최강석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으니 당분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한성건설 주가 폭락 기사 나갈 겁니다. 그때 지분 매입 시작하세요. 전화를 끄는 태수는 휘파람을 불며 병원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습니다. 악마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후 병실복도 구석,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한 춘자가 대걸레를 밀며 은채의 병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춘자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내가 숨통을 끊어놔야지. 그래야 내 돈을 되찾지. 춘자는 품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가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채 과연 그녀는 이 끔찍한 덫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악인들의 먹잇감이 되어 파멸하게 될까요?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공기가 은채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삐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은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은채는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낯익은 그러나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 양반,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깨어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장례를 준비하든 할 거 아냐. 태수였습니다. 그 옆에서 의사의 난처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뇌부종이 심해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인간?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수고했어. 은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슬픔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이 묻어났죠. 안 돼. 이대로 깨어난 걸 들키면 안 돼. 은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베개 밑에 손을 넣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다행히 진혁이 넣어두었는지 휴대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기능을 켜고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최대한 천천히 얕게 조절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뚜벅뚜벅 구두 굽소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역한 위스키 냄새와 독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자니? 우리 이쁜 마누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따로 없네. 태수는 침대 가드에 걸터 앉아 은채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은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끈질긴 년이야. 돌을 그렇게 정통으로 맞고도 안 죽고 붙어 있다니 말이야. 그래도 뭐 식물인간이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 태수는 킬킬거리며 은채의 귀에 입을 갖다 대었습니다. 은채야, 억울해서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아끼던 애들 내가 보낸 거야. S건설 최 팀장이 그러더라고. 브레이크 오일 라인 살짝만 건드리면 감쪽 같다고. 네가 싸구려 부품 썼다고 뒤집어 씌우는 건 식은 죽 먹기였지. 이불 속에서 은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은채는 비명 대신 침을 삼켰습니다. 태수의 자백,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너만 없으면 이 회사는 다시 내 거야. S건설 회장님이 약속했거든. 회사 넘기는 조건으로 나한테 경영권 주고 빚도 다 탕감해 주기로. 그러니까 넌 그냥 여기서 평생 썩어. 산송장으로. 태수는 은채의 이마에 묻은 핏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채에 감았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를 향한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강진혁 씨 혐의 인정하시죠? 한성건설 자금 50억 당신 개인 계좌로 빼돌린 거 증거 다 나왔습니다. 검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진혁은 수갑찬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침착하게 검사를 응시했습니다. 그 계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S건설 측에서 제 명의를 도용해 만든 대포 통장이라는 거 검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검사한테 훈계질이야. 당신 하는 채 대표랑 내연 관계지. 둘이 짜고 회사 돈 빼돌리려다가 사고 터지니까 덮어 씌우는 거잖아. 검사는 이미 S건설의 사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진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싸움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수가 움직일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려면 자신이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갈 때까지 제발. 진혁은 눈을 감고 병실에 홀로 남겨진 은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한성건설 본사는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태수는 회장실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위조된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회사 알짜 자산을 S건설의 헐값으로 매각하는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박태수, 당장 그 도장 못 치워? 노조위원장과 직원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회사를 팔아넘겨? 우리 대표님 아직 살아계셔. 태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문 뒤에 숨어있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얘들아, 손님 대접 좀 해드려라. 아주 뜨겁게. 으악, 이거 나. 사무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피를 흘리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하는 채 없는 세상, 참 살기 좋다. 다시 병원의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은채의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복도 당직 간호사가 조는 틈을 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를 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춘자였습니다. 춘자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공업용 가위를 꺼내 들고 은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2년, 이 질긴 년,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살아. 네가 죽어야 내 돈을 찾아. 춘자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은채의 산소 호흡기 줄에 가위를 갖다 대었습니다. 은채는 얇게 뜬 실눈으로 춘자의 번뜩이는 가위날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지금 움직이면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됩니다. 조금만 더. 춘자가 가위질을 하려는 찰나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순찰을 돌던 간호사였습니다. 깜짝 놀란 춘자는 가위를 떨어뜨리고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그냥 청소하러. 지금 새벽 2시예요. 당신 누구야? 보안 요원. 간호사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치자 춘자는 헐레벌떡 비상구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저기요. 거기서요.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이 춘자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은채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식은땀으로 환자복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공포. 하지만 그 공포는 곧 차가운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및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태수의 자백, 그리고 방금 전 춘자의 살인 미수 행각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한성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안건은 한성건설 매각 및 한은채 대표 회의만. TV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한은채 대표 뇌사 상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총에서 경영권이 넘어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태수는 주주총회장 대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님 들리세요? 뉴스 봤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도장만 찍으면 입금되는 거죠? 전화기 너머 최 팀장의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S건설 계열사 사장 자리 하나 비워놨으니 그리로 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박태수, 인생 역전이다. 잘 가라 하는 채. 같은 시각, 병실. 은채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누워만 있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미리 진혁의 변호사가 숨겨두고 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짙은 남색 정장과 하이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클라우드 서버에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강진혁 대표 석방 준비해 주세요. 은채는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기다려, 박태수. 네가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 일러. 은채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병원 로비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소음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을 위한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여자의 처절한 반격.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을 차례였습니다. 한성건설 대회의실은 욕망과 배신이 뒤엉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서로 멱살을 잡았고 태수가 고용한 용역들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태수는 의사봉을 들고 득에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자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채 대표 해임 및 회사 매각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뭐 있어도 소용없겠지만. 태수는 일부러 깐죽거리며 주주들을 조롱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S건설 측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빨리 통과시킵시다. 회사 망하기 전에 건져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식물인간 대표를 믿고 어떻게 갑니까?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땅, 땅, 땅. 잠깐.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문을 지키던 용역들이 나가떨어지고 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은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귀신이야? 태수는 들고 있던 의사봉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S건설 이사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는 채? 죽은 거 아니었어? 분명히 뇌사 상태라고 했는데. 은채는 태수 앞까지 걸어가 단상 위에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회사를 팔아넘겨? 내가 아직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은채의 서늘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덜덜 떨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야, 2년 잡아. 어디서 식물인간 행세를 하다가 기어나와. 경비, 뭐해? 끌어내. 하지만 용역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채 뒤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맨 앞에는 수갑이 풀린 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 네가 어떻게 나왔어? 태수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놀랐습니다. 진혁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은채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어떻게 나오긴. 혐의가 없으니까 나왔지. 네가 S건설이랑 짜고 판 함정 다 드러났거든. 진혁은 대형 스크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충격적인 영상과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은채야, 억울해서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아끼던 애들 내가 보낸 거야. S건설 최 팀장이 그러더라고. 브레이크 오일 라인 살짝만 건드리면 감쪽 같다고.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에서 은채에게 속삭이던 그 악마 같은 자백이 회의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죽일 놈. 사람을 죽여놓고 저게 할 소리야? 이어서 화면에는 S건설 최 팀장이 태수의 차명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과 버스 정비소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비복을 입은 남자가 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가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태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아, 아냐.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내가 안 했어. 태수는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주주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이 살인마 새끼, 내 돈 내놔. 우리 회사 살려내. 물병과 서류 뭉치가 태수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살려줘. 최 팀장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S건설 이사들은 이미 뒷문으로 슬금슬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경찰들이 주주들을 해치고 들어와 태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수 씨 살인 교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S건설 회장님이 나 뒤봐준다고 했어. 전화해. 전화하라고. 태수가 발악하며 끌려나갈 때 은채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은채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S건설 회장, 그 노인네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어. 진혁 씨가 넘긴 비리 장부 덕분에 넌 그냥 쓰고 버려진 거야. 쥐새끼처럼. 태수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은채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좋았던 때? 은채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내 등 뒤에 칼 꽂고 희주랑 뒹굴 때? 아니면 내 부모님 목숨값으로 샴페인 마실 때? 지옥에 가서나 추억해. 은채는 태수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태수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경찰이 태수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태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이어지다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은채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한성건설은 S건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피해자분들께는 제가 사죄를 털어서라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은채의 말에 주주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춘자는 간호사 휴게실 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태수. 춘자는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병원 보안팀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임춘자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내민 태블릿에는 춘자가 은채의 산소호흡기를 때려던 병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안 그랬어. 전현이 먼저 꼬리친 거야. 내 아들 내놔. 내 돈 내놔. 춘자는 형사의 팔을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춘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그 시어머니 아냐? 며느리 죽이려 했다며?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쯧쯧. 춘자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며칠 뒤 은채는 부상당한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을 찾았습니다.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자 은채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정말 미안해. 아줌마 때문에. 은채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대표님 잘못 아닌 거 다 알아요. 뉴스 봤어요. 다리를 다친 민재가 링거 꽂은 손으로 오히려 은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우리 다 장학금 받고 공부했잖아요. 얼른 나와서 대표님처럼 훌륭한 사람 될게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은채의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진혁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 온 뒤 갠 하늘에는 선명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채는 회사로 돌아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태수에게 협조했던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묵묵히 일해온 실력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켰습니다. 희주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던 희주는 인터폴에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희주는 수척해진 얼굴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가 훔쳐간 태수의 횡령금은 전액 몰수되어 회사로 반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은채와 진혁은 텅 빈 회의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끝났네요.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어요. 은채가 긴 한숨을 내쉬며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진혁은 은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은채 씨. 정말 잘 견뎌줬어요. 진혁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초라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련을 딛고 일어선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여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겠죠? 은채의 물음에 진혁이 굳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은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였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세계적인 경제 잡지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아시아를 이끄는 여성 리더, 한성건설 한은채 회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녀의 당당한 미소가 전 세계 가판대에 걸렸습니다. 한성건설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신도시 건설까지 수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은채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담한 요양병원, 한명석 기념 노인 전문 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은채가 과거 시댁이 살던 집터를 매입해 지은 무료 요양시설이었습니다. 306호 병실, 창가에 앉아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는 바로 춘자였습니다. 태수야, 맘마 먹자. 우리 아들, 소고기 구워줄게. 춘자는 치매가 심해져 아들도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과거의 환영 속에 갇혀 하루 종일 아들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은채는 병실 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 보시겠어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불편해 하실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챙겨드리세요. 병원비는 제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해두었으니까요. 은채가 돌아서려는 찰나 춘자가 갑자기 은채 쪽을 돌아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 세댁, 우리 태수 못 봤어? 금방 온다더니 왜 안 오나 몰라. 우리 며느리도 같이 온다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내가 업어 키웠어. 은채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업어 키웠다니. 기억마저도 자기 편한 대로 조작해버린 춘자의 모습에 은채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곧 오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은채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춘자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춘자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버린 며느리의 돈으로 목숨을 연명하다가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교도소 접견실. 태수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얼굴은 멍투성이의 앞니까지 빠져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감방 동료들에게 매일같이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885번. 면회 끝났다. 일어나. 교도관의 호통에 태수는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투명 아크릴판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은채에게 참회의 편지를 썼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터덜터덜 감방으로 돌아가며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숨겨둔 신문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은채의 타임지 표지 사진이었습니다. 은채야, 보고 싶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태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신문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죠. 그는 평생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서울 근교의 숲속.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야외 정원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정장 차림의 높은 분들이 아닌 은채의 장학재단 아이들과 한성건설 직원들이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대신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은채가 진혁의 팔짱을 끼고 꽃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뿌려주는 꽃가루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신랑 강진혁 군은 신부하는 채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진혁의 우렁찬 대답에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은채는 수줍게 웃으며 진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부하는 채 양은. 주례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저도 맹세합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꺼내준 이 사람의 빛이 되어 평생 함께 걷겠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서약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겠다는 영혼의 약속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휠체어를 탄 민재가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누나, 결혼 축하드려요. 이거 제 선물이에요. 민재가 내민 것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오리 한 쌍이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다시 걸을 희망을 얻었어요. 꼭 재활 성공해서 누나처럼 멋진 어른이 될게요. 행복하세요. 은채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희망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이 오리들 우리 집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둘게. 은채는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와 진혁은 신혼집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채 씨, 저기 별 보이죠? 유난히 반짝이는 저 별. 아버님 같지 않아요? 진혁이 가리키는 곳에는 북극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저기서 우릴 보고 계시겠죠? 은채는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진혁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혹시 어디 아파요? 진혁이 걱정스러운 듯 은채의 이마를 짚으려 하자 은채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어요. 은채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진혁은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있다가 이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내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네. 5주 됐대요. 으아, 만세. 나 아빠 된다. 진혁은 은채를 번쩍 안아들고 테라스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은채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심해요. 어지러워요.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진혁은 은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배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아가야, 안녕? 아빠야. 우리 아가 엄마 닮아서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야 해. 아빠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은채는 그런 진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던 지난 날들, 배신과 음모,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던 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보따리는 단순히 금괴와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채에게 용기라는 씨앗을 심어주었고 그 씨앗은 이제 가족이라는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은채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흙이 묻고 해진 보따리였지만 은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이 보따리 덕분에 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은채는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와 진혁은 손을 잡고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 우리 아이 이름 뭘로 지을까요? 봄이 어때요? 추운 겨울 지나고 따뜻하게 찾아온 봄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이로 자라라고요. 봄이, 한봄, 강봄. 좋네요. 봄이.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마저 따뜻해 보이는 아침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은채는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안녕, 내 슬픔들아. 다신 오지 마. 나 이제 행복할 거니까. 진혁도 따라 소리쳤습니다. 나 강진혁은 한은채와 보미를 영원히 사랑한다. 두 사람의 외침이 수평선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갈매기들이 축복하듯 그들 머리 위를 날아올랐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눈부신 빛 속에 서게 된 은채.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만들어갈 찬란한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며느리를 비오는 날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감옥과 길거리를 전전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반면 모진 시련 속에서도 시아버지가 남긴 용기라는 보따리를 풀고 당당하게 일어선 은채 씨의 앞날은 이제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할 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은채 씨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찬란한 봄이 찾아올 테니까요.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따뜻한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